네, 지금부터 사망진단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진단서의 중요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사망 사실에 대한 의사의 공식적인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나 화장신고 등 법률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 사용이 되고요. 통계청의 사망통계 작성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 안전 및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망 진단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류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이제 대한응급의학회지에 실린 저널 보게 되면은 메인 오류가 50%, 절반에서 메인 오류가 발견됐고 90%에서 거의 대부분에서 한 개 이상의 오류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나온 국내 논문에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70% 이상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를 그대로 이런 국가 통계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제 22종의 행정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대조를 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발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의사 개인이나 어쨌든 다른 민유관 단체의 어떤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망진단서를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얽혀 있냐면요. 사망진단서에는 이제 원사인이라는 게 있죠. 사인. 그 사인에 따라서 보험 문제가 얽힐 수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사망하신 분이 어떤 특정 질병에 특약을 걸었다거나 아니면 재해로 사망한 경우가 되게 특약을 걸었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어떻게 발급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얽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사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병사가 아닌 변사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의사들이 발급하기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발급했을 경우에 혹시 이제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법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망진단서의 증명력은 법률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종 참고는 하는데 최종 결론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기가 결정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발급하도록 돼 있고, 발급을 또 강제로, 강제 규정만 있고요. 진단서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들은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내가 자료가 없는데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고요. 제대로 된 또 훈련하는 어떤 과정이 없어요. 규정으로 의과대학 교육할 때 이거를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연수 과정에서 이거를 꼭 연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급을 했을 때 이 발급이 잘 됐는지 감시를 한다거나, 발급을 이렇게 부정하게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변사체를 내인사로, 병사로 발급해버린 다음에 화장을 해버리면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신고 문제가 있는데, 사망신고를 의료인이나 국가기관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유족에게 맡기기 때문에 유족이 나쁜 마음을 품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금 같은 거 얽혀 있는 경우에요. 연금을 계속 타기 위해서 사망 이미 했는데 사망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사망신고를 의료인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의사협회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요. 양쪽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제대로 발급하도록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망진단서와 이제 시체검안서의 차이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같은데요. 차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두고 있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사망진단서는 입원 중 또는 응급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인데, 진단명을 이미 알고 있는 환자가 그 질병으로 태어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진단서로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병원 외에 심정지가 발생을 해서 소생 가능성이 있어서 CPR을 했는데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ROSC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망진단서로 발급을 합니다. 자, 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를 전 나누는 기준을 이미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경우로 이제 저는 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PR을 했고, 중간에 그러니까 ROSC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소생 가능성이 있어서 CPR을 했으면은 사망진단서로 발급을 해주고요. 중간에 잠깐이라도 핫비트가 생겼던 경우라면은 무조건 사망진단서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검안서는 그 외의 경우가 되겠죠. 네. 병원 외에서 심정지가 발생해서 이송되었는데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한 것이 확실해서 CPR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시체검안서로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병원 외에서 심정지가 발생을 해서 내가 봤을 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은데 보호자가 납득을 못해서 매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잠깐 CPR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체검안서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체검안서를 발급하기 전에 할 일은 자세한 조사, 그 다음에 모두 기록입니다. 조사해야 될 내용은 자세한 과거 병력과 사망 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 또는 발견했으면은 발견했을 상태가 어땠는지, 또는 진술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외인사가 의심되는 경우에 더욱더 자세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안을 한 다음에 검안 소견을 당연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이 검안을 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시면 안 됩니다. 검안 시 살펴야 될 내용은 자세한 피지컬 이그잼이죠. 특히나 외상의 흔적이 없는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수술의 흔적이나 약물 패치 같은 거를 이제 발견하시게 되면은 이 환자가 뭔가 큰 중증 질환을 앓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영양 상태 이런 것도 이제 사인 판명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있고요. 피부 건조 상태, 그 다음에 명백하게 사망했다는 증거는 기본적으로 찾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면은 특히 이런 것들은 환자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사망진단서는 보시게 되면은 내용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육하 원칙에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죠. 누가 죽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인사가 의심되게 되면은 외인사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서명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작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사망진단서를 이제 출력해서 인쇄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되면 이제 두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한 종이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이쪽이든 하나를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겠죠. 사인을 하거나. 근데 이제 병원에 요즘은 다 컴퓨터로 이제 출력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 가지고 하면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병력번호나 연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작성하기보다는 원무팀에서 보통 작성을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 보면은 이제 사망진단의 신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 성별, 주민번호, 실제 생년월일, 직업, 등록기준지,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생년월일은 우리가 뭐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르쳐 준다면 모르되 주민등록증에 쓰인 대로 그냥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뭐 주민등록증이 없다, 그러면 가족한테 생년월일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본적이죠.
이거 필수 기입사항은 아니고요. 알면 적는데, 그 다음에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이 주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틀리면은 사망신고 자체가 안 되면서 나중에 다시 고치러 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보호자가 명확하게 만약에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등본을 떼오라고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발병 일시입니다. 대개 사고사인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병사인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아는 데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진단을 받았던 시점이 되게 이제 발병일 시점이 되는데, 몇 년 몇 월경 또는 몇 년까지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진짜 모르면은 불상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망일시 굉장히 중요한데, 분 단위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망 시각을 아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내가 내 눈앞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분 단위까지 알겠죠. 그러면 그거까지 기록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목격된 심정지의 경우에는 이제 CPR을 종료한 시각, 체스트 컴프레션을 중단한 시각이 사망일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하고 검안을 위해 응급실에 왔다면은 가족들의 임종 시각을 물어봐서 그 시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몇몇 병원에서 병원 도착 시각을 사망일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각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목격된 시각과 발견된 시각이 있겠죠. 사망한 것을 발견된 시각. 그러면은 몇 년 몇 일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사망한 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러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망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발급하게 되면은 일부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보냅니다. 왜냐면은 걔네들은 자기들도 어딘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특정 시각을 입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망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요. 그냥 찍어서 몇 시경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해서라도 발급해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일시를 정말 모른다. 그러면은 불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자정을 갓 넘겨내어 난 DOA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사망일자가 약간 유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정을 넘겼으니까 그 전날로 발급할 수도 있고, 그 이후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발인 날짜가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 특성상 발인 날짜가 하루 뒤로 밀리냐 당겨지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이거는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지만, 법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본인의 의학적 소견대로 발급은 하되, 보호자한테 내가 사망일자를 전날로 했다 내지는 그 다음날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보호자와 의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보호자는 전날 사망한 걸 알고 있는데 의사는 다음 날로 발급을 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자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의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 사망시간 기록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니까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도착할 때 심정지 상황이었고 CPR을 안 한 경우이겠죠. 안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CPR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와 또는 DNR 상태에 있어서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호자 또는 구급대원의 진술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한 시각을 추정을 해서 사망 시각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 시의 심정지 상태인데 CPR을 하고 ROSC 없이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학적인 이유로 환자가 살 가능성이 있어서 CPR을 하는 경우는 CPR이 끝난 시각, 체스트 컴프레션을 중단한 시각을 사망 시각으로 하고요. 보호자 요구로 CPR한 경우는 DOA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심정지가 발생한 시각을 조사해서 그 시간을 사망 시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도착 시에 심정지가 상태로 도착했는데 CPR 중에 잠깐이라도 합빛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명백하게 ROSC가 있었는데 결국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이제 최종 CPR이 끝난 시각 또는 다시 CPR을 시작했다면요,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ROSC가 됐는데 DNR을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최종 심정지 시간, 화기 시간이 사망 시간이 되겠죠. 자, 여기서 ROSC가 정의가 있는데, 뭐 이 규정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자발순환의, 여기서 사망진단서에서 자발순환의 의미는 저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심장이 뛰었으면 완전하게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건 아니니까 ROSC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 장소, 사망 장소는 주소를 적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장소를 선택해서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소를 골라 선택하고 그곳에 주소를 적으면 되는데, 집에서 사망한 경우는 주택 적고 여기다가 이제 도로명 주소를 적으면 되겠죠. 근데 주소를 잘 모르면은 아는 데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도로 바깥에서 발견된 경우가 주로 그런데 무슨 동 어디 근처 노상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송 중에 사망했으면은 어디에서 뭐 한양대병원으로 이송 중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의 원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WHO의 정의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관여한 모든 질병이나 병적 상태 또는 손상을 야기한 사고나 폭력의 상황이 사망의 코즈 오브 데스로서 정의가 됩니다. 칸을 보시면은 이제 4개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마다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볼까요? 사망의 원인에는 직접 사인과 선행 사인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직접 사인은 사망을 촉진한 질병, 병적 상태, 손상인데요. 여기 보면 가장 위에 있죠. 가장 윗칸이 있고 그 나머지가 가의 원인, 이거의 원인, 이거의 원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사인입니다. 직접 사인을 불러일으키게 한 일련의 병적 상태를 시작한 질병 또는 손상, 이렇게 선행사인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행사인이죠. 자, 선행사인의 사인의 기입 원칙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망 원인을 인과관계가 따라서 한 칸에 한 개씩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사인부터 기록을 하게 되겠고, 직접 사인은 빈칸으로 두면 안 됩니다. 직접 사인부터 기록하고 밑에 칸은 필요한 만큼 4칸 다 채워도 되고 한 칸만 채워도 되고요. 원사인을 가장 마지막 칸에 기입하면 됩니다. 가장 원인이 되는 그런 질병이나 손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망 과정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어떤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흡 정지, 뭐 심폐 정지, 심장 마비 이런 것들은 모든 사망한테서 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적어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노환이나 고령 같은 어떤 포괄적인 상황은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정말 적을 것이 없으면은 가끔 자연사로서 이렇게 적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사인을 적을 때는 이 칸을 채울 때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따른 사망 원인을 기입을 합니다. ICD-10 코드 베이스로 돼 있죠. 잘 모르면은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의학적으로 가장 합당한 병명을 적고 뒤에 추정이라고 기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밖의 신체 상황 요거 있죠. 그 밖의 신체 상황은 요거랑은 관계가 없지만 사망에 기여한 어떤 다른 질병이나 손상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사망의 징후는 이런 것들이죠. 모든 사람한테서 다 나타나는, 모든 사망 환자에서 다 공통적으로 거치는 이런 징후들은 당연히 기록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사망의 기전도 역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요것만 기록을 하는 거죠. 진단명을 적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용어 대신 구체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뭐 이렇게 심장질환, 이 심장질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진단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심근경색, COPD 이런 구체적 질환명으로 기록해야 되고요.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별이 되어 있죠. ICD-10 코드에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발 부위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알면 다 기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로 적어야 되고 영어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예를 좀 보겠습니다. 금전 문제로 고민 중인 30대 환자가 신나를 뿌리고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살아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폐혈증으로 생겼고 쇼크로 사망했다. 그러면은 자, 제일 원인이 되는 거는 역시 전신 화상이죠. 손상. 이거로 인해서 폐혈증이 발생했는데 회복이 안 돼서 쇼크에 빠져서 사망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화재, 자해했으니까 자살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1년 2개월 전에 버스에 치여서 자, 2개월 골절이 됐고 심부름가 상태로 계시다가 폐렴이 발생해서 사망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를 너무 오래됐으니까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이 사람의 상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사고이기 때문에 이걸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됩니다. 이걸 빼버리면은 폐렴만 딱 적잖아요. 그럼 병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류인 거죠. 그 다음에 9년 전부터 고혈압 약 복용하고 있었고 5년 전 뇌경색이 발생해서 편마비가 있어서 아마 누워 계셨던 모양인데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사망했다. 그러면은 가장 원래 질환은 고혈압, 뇌경색, 편마비, 폐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뇌경색이 발생한 원인이 고혈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건 생략하고 그냥 뇌경색, 편마비, 폐렴, 고혈압은 여기로 빼면 되겠죠. 그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이제 올바르게 작성하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원인이라고 추정을 했으면은 그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부터 의식이 혼탁한 상태의 61세 남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검사 결과 뇌출혈 확인됐다 하는 경우에 그리고 사망했다면은 과거력상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인과관계에 맞춰서 당뇨병이 신부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신부전이 2차선 고혈압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출혈을 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위암은 조기 위암은 절대 상태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뇌출혈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다른 원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 생략하고 하나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암이 있는 경우, 자, 암은 우리나라 국가 통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암과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은 국가 통계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사 뭐 다른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으로 이제 국가 통계를 잡는 경우가 많이 사인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보완 과정에서. 그래서 암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적어줘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흡연을 했고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조기위암이 있었고 이미 완치된 상태다. 그 다음에 이 비소세포암이 간으로 전이돼서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은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그 다음에 이게 간 전이가 돼서 간송혼수를 불러서 사망했다라고 이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조기위암을 안 적은 이유는 이미 완치된 상태였고 사망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성 B형 간염이 있던 환자가 간경화를 일으켜서 식도정밀로 파열로 사망했다면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니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PD 앓고 계시는 분이 이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폐혈증이 발생해서 사망했다면 만성성 폐쇄성 폐질환이 원산이 될 거고 그게 폐렴을 불러일으키고 폐혈증으로 발생을 해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신생아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진단됐고 기관지 폐이형성증으로 진행돼서 폐렴을 발생해 합병되어 사망하였다면은 이렇게 인과관계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망 원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다면은 아까 나왔듯이 의학적으로 내가 추정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 판단하기에 가장 합당한 병명을 적고 그 뒤에 괄호 쳐놓고 나 자신 없다 라는 의미의 추정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제 의견인데요. 추정을 적으면은 오히려 더 귀찮아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이제 사인은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료를 하던 환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면은, 내가 주치의를 보던 환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면은, 특히나 응급실을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치의했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다 어디 다른 병원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질환으로 앓고 있던 사람이 와서 나는 병명을 사인을 추정하는 것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추정을 하는 거 뒤에다 굳이 자신 없다는 이런 추정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그 추론에 대한 내용은 차트에 이런 걸 감안해서 나는 사인을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사망 진단서에는 그냥 이거 빼고 그냥 적어주시면 되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보험 특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응급실에서 이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대개는 코로나리 아테리 이제 안지오그래피를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작스럽게 심장사로 발생을 해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히스토리나 아니면 이제 환자가 쓰러지기 전에 정황 이런 것들 아니면 기존 질환 이런 걸 이제 잘 감안해 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추정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추정자를 붙여버리면은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추정으로 발급했느냐 근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뭐 의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보호자가 이걸 또 떼달라고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말을 빼버립니다. 그냥 적어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혹시나 뭐 보험회사에서 네가 왜 심근경색이라고 판단을 했니?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나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심근경색이라고 생각을 했어 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견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추정자를 붙였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오고요. 이거를 입력을 안 하면은 오히려 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추론한 근거가 명확하다. 그러면은 빼고 기입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추론 근거가 너무 희박한데 뭐라도 붙여야 되는 경우는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사망의 종류, 요거는 이제 선행사인이 뭐로 졌냐를 따져가지고 병사냐, 외인사냐, 아니면 모르냐 이런 걸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인이 원사인이 질병이었으면은 질병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인사인 경우는 외력에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경우는 기타 및 불상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신 화상이 있었는데 치료 중에 폐혈증이 합병돼 사망했다 그러면은 외인사가 됩니다. 전신 화상이 기준이 되니까요. 자, 외인사로 발급을 했으면은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추가 사항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사고 종류는 어떤 형태였으며 그 다음에 의도성 여부, 요게 중요한데요. 여기다가 요거를 클릭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환자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확실한 보호자 또는 경찰 진술이 있는 경우에만 여기를 클릭하세요. 처음에 그냥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걸 섣불리 클릭했다가 나중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빙성 있는 말, 사람들 있는 경우가 있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만 차트에 반드시 누가 진술했다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진술을 했거나 그냥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미상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서 떨어진 거를 발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누가 밀어서 떨어졌는지 자기가 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대개는 자살이겠지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걸 지가 뛰어내리는 걸 봤다, 이런 경우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발생 일시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분 단위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적는데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아는 데까지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면은 그냥 불상으로 남겨두셔도 됩니다. 주소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누가 발급했는지, 서명, 진찰한 의사, 교부한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하면 됩니다. 자,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죠. 그래서 의사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 검안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검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진단함,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다음에 이제 수정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사실이 내가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발급할 당시와 비교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사망과 관련된 어떤 증거가 발견된 경우, 명백한 어떤 이제 객관적인 증거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 발급한 의사가 명백하게 뭔가 실수를 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주소를 틀렸다거나, 아니면은 성별을 틀렸다거나, 이름을 틀렸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어떤 특정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을 잘 몰랐어요. 그냥 사망해버려서. 그래서 그냥 불상으로 발급을 했는데, 환자가 어떤 심근경색을 예전에 알았다는 진단서를 떼왔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과거 진단서를 이렇게 병력에 대한 진단서를 떼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거를 토대로 사인을 바꿔서 발급하는 수도 있습니다. 단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이런 명백한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의학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면, 말이 되면은 바꿔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에 위배되는 경우는 발급해주면 안 됩니다. 또는 그냥 어떤 보호자가 요구만 하고 또 수정할 어떠한 근거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심근경색에 대한 특약을 걸었는데 심근경색을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해주면 안 됩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 때문에 보험을 타기 위해서 사인을 변경해 주는 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의사가 면허정지를 6개월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주면 안 됩니다.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요. 근거가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사망진단서 관련된 의사의 의무를 한번 볼까요? 자, 진단서 교부 요구받으면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진단서도 마찬가지고요.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한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의무 기록 보존의 의무는 3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원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허위 진단서 작성 금지, 당연한 얘기인데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요합니다. 모르면 상관없어요. 알면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7년의 자격정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규정인데, 근데 진실이에요. 또는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진실하고는 반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이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판례인데요.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은 소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사체를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변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사라 하면 뜻밖의 사고로 병사가 아닌 경우를 다 변사라고 하거든요. 신고 의무는 지금 이제 의료법상에 우리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망 신고가 아니라 이거는 변사체 신고예요. 있는데 사실 이제 관례적으로 의사가 하지는 않죠. 예, 유족에게 즉시 보통 이제 신고하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의료법상으로는 신고 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게 있습니다. 관례상으로 유족에게 신고해달라고 하지만은 즉시 하라고 해야 돼요. 변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게 늦어지는 경우는 수사가 늦어지거든요. 수사가 늦어지면 잘못하면은 발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 시간에. 그래서 변사가 의심되는 경우는 빨리 신고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사망진단서는 자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발부를 하면 되고요. 그걸 발부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병력 청취, 그 다음에 헤드 토 이그잼을 자세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들은 것, 내가 본 것을 모두 자세하게 차팅을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